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바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앞선 리포트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2018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어떤 기본 방향, 골자가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당히 폭넓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면 포용적 성장이라 해서 그 안에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그 공정 경제, 그다음에 혁신 경제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 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제학적으로는 분배라고 그러죠. 성장과 분배가 서로 좀 상극적인 마찰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성장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분배를 좀 더 잘하겠다.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 나아가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분배를 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면 소비가 늘어서 그것이 결국은 다시 성장도 는다.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상당히 돌아가게 예를 들면 한 3조 원 이상 이 추가로 그쪽에서 이제 세금을 빼주는 아니면 또 거둬진 세금을 그쪽에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부자 정세적인 측면을 좀 가미를 해서 종부세를 다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들에게 좀 중과를 하죠. 그다음에 이 과표를 시장 가액 비율을 90%로 높임으로써 종전과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 한 9천억 원 가까이의 세수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9천억이 세수가 늘어나는데 현재 써야 될 돈은 여기 3조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부족분이 좀 생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수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세금이 잘 그친다고 그러지만 이제 이 대목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벤처 사업에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일자리 정책, 이것도 소득주도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정책을 늘리는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저는 현재 진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했지만은 이 정책이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상당히 톤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금 늘리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종부세 늘어난 것이 생각보다도 적습니다. 늘어났긴 늘어났지만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부세 늘어나는 보수층에서도 불만이고 진보층에도 불만이겠지만 양측 다 지금 불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집권자들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올리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조세 저항이 많이 생겨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서서히 올리자.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특성은 첫 번째 특성은 분배를 강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분배를 강화했지만은 속도는 굉장히 조절을 했다. 세금 걷는 속도 또 분배로서 돈이 나가는 그 소득주도 쪽도 속도를 많이 저감시켜서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의사가 역력히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서 분배 강화에 초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평가를 하시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렇게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내용과 함께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회에 지금 이 세법을 고치려면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짜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 내년도 세금 예산을 짜기 전에 정기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1년간 발표 내용 또는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늘앞에서 떨어지는 새로운 획기적인 것이 있다기보다는 예. 그동안에 그걸 총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적절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내용 면에서 예. 과연 적절하냐. 현재 지금 뭐 이 경제 일각에서는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 더 걷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2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가 펑크가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좋으면 펑크가 안 나고 갈 수가 있는데 그 펑크가 나게 되면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네. 더 걷지 않으면 이게 재정 적자, 국가 채무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의 경제 상태를 조금 좀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 아닌가. 세금이 과연 2조 5천억이 예. 세수가 잘 거친다고 해서 과연 거치겠느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게 심해서 그게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타이밍상은 적합했다. 예, 그러나 그 알겠습니다. 강도는 상당히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배를 해서 예. 투자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면 되겠지만 예. 그게 개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그 소비 심리가 살겠느냐는 게 어떤 분석가들의 어떤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로장려금 같은 걸 보면 EITC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포드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민주당 정부도 아니고 만든 건데 저도 미국서 한 10여 년 정도 거기서 대학 교수를 예.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EITC가 미국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받으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거기서 3조 정도가 근로장려금으로 나온다니까 너도 나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우선 단독 가구냐 그리고 자기 가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 돈을 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경우는 최저임금 현재 지금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달에 174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걸 연간으로 따지면 200만 원 가깝거든요. 그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혜택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대상이라는 것은 하루에 2-3시간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론 이것이 사회 안전장치로서 정말 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보수 측에서는 아예 그렇게 하느니 기업들한테 좀 그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사람들 만들어준다. 투자를 하거나 예. 또는 고용을 더 늘리면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지금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시행 10년 만에 대폭 확대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새롭게 내놓은 거거든요. 지금 뭐 일정 부분 뭐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근로장려금 제도 EITC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세금 관련된 최대의 역작이에요. 미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카피해 왔지만은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일자리를 정규직을 갖고 있지 못하는 예. 그런 시간제 일자리 예. 그것도 일용직도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돼요. 예. 하루에 2-3시간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행되는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때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 9년을 거치면서 한 푼도 안 올린 거예요. 오히려 줄였습니다. 예. 줄였는데 이것이 이제 9년 만에 다시 진보 정부가 돌아서다 보니까 이것을 3배를 왕창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이 이제 일단 근로장려금은 실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는 좀 적은. 그래서 솔직히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 달 일해봐야 50만 원 번다든지 60만 원 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연간 2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연간 300만 원 조금 넘게 받게 되는 거.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원 정도 된다.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은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바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존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경기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들한테 돈이 가는 것보다는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가면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뭐 그런 시각도 있는가 하면 보수적 단체에서는 일자리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주셔갖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까 싶은데 종합부동산세 일단 어떻게 좀 개편됐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종부세는 현재 이제 6억 이상이 내지 않습니까? 인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그 재산이 6억이 넘으면 이제 종부세를 내는데 그건 전혀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비율을 10%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대상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대상자가 되면 0.1%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2가구, 그다음에 이제 3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또 0.3%를 가중 적용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이런 것은 여기에 좀 페널티를 못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수가 약 8,500억 정도를 더 걷게 됩니다. 예. 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또 따로 좀 제외를 둬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제 혜택도 준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임대주택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의 세법 개정 고시제가 있어가지고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도 조금이라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한 임대주택자에게 대해서는 그 소득 공제액을 400만 원으로 일반보다 좀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그 인적 공제라든지 공제를 최소한 연간 소득이 400만 원이 안 되는 임대사업자 이것은 세금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새 정부 들어서 파리 대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많이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부자들도 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려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내년부터 전 정부가 해놓은 거라고 하지만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분리과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세금 폭탄이 올 수가 있다. 물론 뭐 소득 공제를 줍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는 좀 활성화 주면서 한쪽으로는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해야 된다. 그 공평과세와 임대부동산 활성화 쪽에서 타협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임대 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좀 주겠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보료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세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적시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는 국민의료보험법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의료보험 임대에서 내가 집에 한 채 더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러면 그 순간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로 편성이 돼요. 자기가 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 의료보험 수가보다 더 많이 개인 맞잖아요. 지역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평소 소득에 합산을 해서 임대소득까지 플러스를 해서 이게 스카이라케팅 한다고 하늘을 높은 줄 모르게 뛰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건 대단히 현실성을 갖고 현장 정책을 잘한 것이라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활성화하기 위해서 집이 많은 사람들 임대주택으로 전환해라라는 방법들을 내놔도 사실 지방에 있는 집값은 떨어집니다만 서울에 있는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매수세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 딱 1년 됐는데요. 나타나는 특징이 전체적으로 가격은 안정됐어요. 그렇지만 지방은 거의 폭망 수준이란 말이에요. 폭삭망해서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서울 강남이라든지 주요 지역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르고 최근에 진짜 지난 4월 달부터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멈칫했다가 보유세가 딱 나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유세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타격을 주지 못했다. 타지 않았다. 예.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금 이 정책이 수요와 공급을 같이 줄이는 정책이란 말이죠. 공급을 줄이게 되면 가격이 이론에 따라 수요 공급에서 공급에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요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재건축 다 못하게 만들었죠. 거의 모든 아파트 지금 신축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데 나름대로의 시장 논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결과적으로 여기 살려면은 오를 거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전혀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세금을 아주 왕창 올리면 되죠. 왕창 올리면 되는데 그렇다면 조사 대상 때문에 많이 못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세 구조와 관련해서 정부가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양도세부터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양도세를 먼저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보유세를 지금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유세는 아직도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보유세를 올릴 때 사람들이 보유세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지금 앵커님 말씀한 대로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60%도 어떻게 팝니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초보적인 경제 이러는데 일단 보유세를 올려놓고 그 양도세는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팔 수 있게. 예, 미국 같은 경우 양도세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거래세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세금만 많이 올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세 올려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팔리지는 않고. 퇴로 차단을 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또 나온 정책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녀 장려금 확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시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기를 낳았을 경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인구가 줄어든다.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 그걸 이제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요인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세금에서 사실 환급성으로 해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정책도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육아를 하는 데서 남자나 여자나 신랑이나 신부나 그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절이 단절돼서 회사가 성가시다고요. 능력도 중간에 애 키우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진다. 회사의 생산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세금을 소득 세액 공제라는 방식으로 세금 지원을 왕창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방향은 상당히 옳다. 그러나 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하던 식의 눈에 가시적인 팍팍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좀 불만도 있겠죠. 그러나 방향은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산후조리 하면 지금 애를 낳는데 산부인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보험 때문에 사실 크게 들지가 않아요. 근데 애 낳고 그 조산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이게 세금 벌금 뭐 이용자 폭탄이 날아 들어온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출산 장려를 하고 결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료보험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우리 재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세금하고 별도로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의료보험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몇 년 이상 지나면 파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 또 정부에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출산과 결혼 이것은 국가 대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많이 해도 전 지나침이 없다 이래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총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자 증세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은 세율을 왕창 내렸잖아요. 요즘 미국 경제 잘 나가는데 잘 나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세금 깎아줘서
경제가 좋다. 지금 아주 자기 자랑이 아주 한창입니다. 전 세계가 세금을 깎아주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작년에 법인세하고 고소득자 소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증세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일반 중산층은 안 올렸지만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종부세를 올리니까 그 금액이 일각에서는 적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9천억 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지만 또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왜 부자들한테만 이 세금을 걷느냐? 부자가 돈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죄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감안했을 때 뭐 이것이 과연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냐?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말이죠. 지금 외국의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가 해외에서 탈세한 거, 해외 자산들, 그리고 빠져가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잡아야 돼. 세원을 더 추적할 필요가 있다. 새는 돈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투자를 해서 예.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그런 바탕을 만들어준 게 맞는 거냐. 지금 그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낮춰주면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현 정부의 그 정책과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예. 둘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 균형도 맞춰야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분배와 성장 정책을 동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분배 정책 중에서 일자리 장려금,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 3조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3조 원 나가는데 그 3조 원 나가는 것 자체는 소비를 좀 촉진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3조를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를 고용하는 회사들 그런 데에 돈을 대준다면 가난한 사람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예. 좀 정책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낙수 효과라는 이름하에 분배가 왜곡됐으니까 그렇죠. 좀 이걸 시정하자. 뭐 청와대에 고민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 오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